자, 또 이제 세포와 바이러스를 비교합니다. 세포 두 종류, 원핵세포, 진핵세포. 얘도 세포, 얘도 세포. 세포막을 갖고 있다. 공통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핵산. 세 번째,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세포들의 공통점인 거야. 그리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럼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효소를 만들 수 있다. 그럼 효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차이점. 그냥 색깔을 좀 바꿔서 그냥 설명해 줄게. 얘들은 핵이 없다. 얘들은 핵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핵 안에 핵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핵막이 있다. 얘들은 핵막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다양한 소기관들을 갖고 있다. 막성 세포 소기관들이 있지만 얘들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얘네들은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자, 도대체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바이러스가 발견된 그 유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바노브스키. 러시아 과학자네, 러시아. 뭘 연구하던 과학자였냐면 담배 모자 이크병. 담배 잎에 이렇게 막 얼룩덜룩하게 모자이크처럼 반점이 생겨서 결국은 죽게 되는 병이에요. 담배 모자이크병. 도대체 이 병의 원인이 뭘까? 그걸 연구하는 과학자였다. 병에 걸린 잎을 막자사발에다가 집어넣고 열심히 얘를 갈아. 그 즙을 어디다 놓고 걸으냐면 세균 여과기에다 걸러. 걸러진 여과액을 건강한 잎에 발랐다. 시간이 지나자 건강했던 잎이 병에 걸리더라. 그럼 최소 저 병의 원인은 세균은 아니란 얘기네. 만약에 이 병의 원인이 세균이었다면 여기 다 걸렸겠지. 세균 여과기는 세균이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여과액 안에는 병을 일으키는 뭔가가 들어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병원체가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걔네들의 이름을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근데 이 바이러스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반적으로 단백질 외피, 이게 그냥 껍질이야, 껍질. 이 안에 유전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핵산을 갖고 있는 이런 구조로 생겼대. 이걸 세포라고 할 수 있을까? 저기 원핵세포든 진핵세포든 굉장히 모습이 다르게 생겼지. 굉장히 단순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얘는
비세포 단계의 물질이다. 세포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리보솜 그런 거 없어. 그럼 리보솜이 없다라는 얘기는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효소 합성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는 애들이야. 근데 이 바이러스가 숙주에 감염이 되면은 지가 아까 우리가 생명 현상의 특성들에 대해서 쭉 배웠지. 숙주에 감염되면 생명 현상이 나타난대. 이 숙주는 기생을 당하는 생물이야. 동물이 숙주로 이용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숙주로 이용이 될 수도 있고, 세균도 숙주로 이용이 될 수도 있어. D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어.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동물 숙주로 살아가면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세균성 바이러스라고 그냥 구분을 하는 거야.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상태에서는 결정체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단독으로는. 근데 숙주 안에 들어오면 지가 생명체처럼 행동을 해. 그럼 바이러스를 생물이라고 봐야 돼? 무생물이라고 봐야 돼? 애매하지 않아? 생명체 안에서는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생명체 바깥에서는 결정,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럼 쟤를 바이러스를 생물이라고 좀 그래. 무생물이라고도 하기가 좀 그래. 얘랑 모르겠다. 중간 단계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중간이면 무생물이었다가 이렇게 발전하는 중간 단계일까? 아니면 생물이었다가 이렇게 무생물로 퇴화되어가는 중간 단계로 볼까? 무생물이었다가 생물로? 왜? 근거, 증거. 옛날에 생물이었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예전에는. 그럼 아니야? 봐. 자, 여기에 세균을 숙주로 살아가고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어.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애가 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본 적 있냐? 나 못 봤냐? 얘는 DNA를 갖고 있다. 그럼 이제 단백질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는 숙주로 세균은 저기에는 원엑세포야. 세균. 자, 그럼 세균은 원엑세포니까 세균에 DNA가 있겠지? 핵산. 그리고 얘 리보솜을 갖고 있지? 그럼 리보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효소들을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혼자서 잘 살아가는 생물이야. 이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에 붙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걸 이용해갖고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DNA를 이 안으로 쑥 집어넣어. 그리고 얘가 이 효소들 있지? 이 효소를 이용을 해. 그래서 바이러스의 핵산을 복제해. 껍데기도 만들어. 그리고 껍데기 안에다가 핵산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바이러스를 늘리는 거야. 이걸 증식이라고 해. 바이러스는 이렇게 숙주 안에 들어와서 증식하는 거야. 이 숙주가 곧 죽을 것 같다 판단이 되잖아? 그럼 이 숙주를 터뜨리고 나와.
그래서 또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살아가는 생활을 해. 정확한 건 아닌데 퇴화되어가는 중간 단계를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 그럼 얘는 옛날에 생명체였다라는 얘기네? 이거는 누구 거야? 그치? 생명체가 이용을 하는 효소잖아. 그치? 근데 이 바이러스 핵산이 들어와서 생명체들이 이용하는 효소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거 이용하면 껍데기 만들고 이거 이용하면 복제할 수 있고 이거 이용하면 조립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효소들의 기능은 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막 이용해갖고 막 늘어나는. 여기서 여과액을 1마이크로그램을 발라준 거야. 근데 병에 걸린 잎에서 추출해봤더니 10마이크로그램으로 늘어난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담배 잎에 있는 효소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처럼 증식을 한 거지. 그때 이해되냐? 그래서 예전에는 생물이었다가 무생물로 퇴화되어가는 중간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에 생명체로서 살았을 때는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녔었겠지. 근데 너무 무거워서 그냥 다 버린 거지. 핵산만 갖고 다니는 거야. 핵산만. 뭐 이렇게 무겁게 뭘 다 가지고 댕겨. 필요 없는 거 다 버린 거지. 숙주 안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여행 갈 때 짐 이런 거 뭐 이렇게 무겁게 잔뜩 싸갖고 가니 돈만 많이 갖고 가면 되지. 거기 가서 다 사면 되잖아. 아 모자 필요하면 모자 사고 드라이기 필요하면 드라이기 사면 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원님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살아가는 무생물로 퇴화되어가는 중간이 아닐까라고 본다. 해석이 돼? 네 정확한 건 아니야. 사실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얘들은 효소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안에 들어가고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 거야? 효소도 못 만드는 애들. 숙주 거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러한 숙주를 예전에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지. 뭘 만들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지. 태아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 바이러스를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생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얘를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생물이라고 볼 수 없느냐? 얘는 생명체 안에서만 생명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생명체 밖에서는 이렇게 결정체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게 그 얘기야. 그러면 원핵세포, 진핵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야. 그럼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바이러스의 구조와 특징들을 서로 세포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저 두 세포와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뭐야? 원핵세포, 진핵세포, 바이러스의 공통점. 핵산이 있다. 또 세포는 이 세포막이 없잖아. 여기 단백질 꼭대기잖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왜? 여기 세포막이 인지라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핵산을 갖고 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이러스, 원핵, 진핵 세포의 공통점. 차이점. 스스로 물질 배달할 수 있다. 얘는 스스로 물질 배달할 수가 없다. 반드시 생명체 안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지구상에 등장한 생물이라고 볼 수는 없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야 1892년 엄청나게 오래된 거네.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발견과 관련된 그 실험을 설명해줬고, 그래서 비생물적 특성, 그 다음에 생물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게 실제 대장균을 파괴하고 나오고 있는 박테리오파지야. 그다음에 저 구석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겼네. 그래서 DNA를 갖고 있냐, 뭐 RNA를 갖고 있냐, 뭐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제 구분할 수 있겠어? 세포, 바이러스, 필요하면 필기하고. 자, 15페이지. 생명과학과 관련된 탐구 방법에 대해서. 자, 생명과학이 거기 밑에 그림을 보면 다양한 분야가 있지.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자, 세포학을 한번 볼래? 세포의 구조와 기능 및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세포학인데, 그 설명을 해주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 및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걸 진화 생물학이라 부른다. 맞아? 틀렸지.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야. 생물의 다양성과 형성해가는 과정인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게 진화 생물학인 거지. 이해돼? 그래서 연구 범위가 세포로부터 엄청나게 커다란 형태로 이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다양한 다른 과학과 함께 같이 발달해 왔다. 야, 거기 DNA X선 회절 사진 있지? 이 사진이 DNA가 이중나선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진이야. 이 물리학의 X선 회절 사진에 도움이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 사진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1953년도에 왓슨과 크릭에 의한 DNA 분자 구조가 밝혀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더 후대에 밝혀졌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함께 생명과학은 발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고, 넘기면 또 그런 거야. 통합 연구 사례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세포의 구조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물질을 발견하여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화학 분야라든가 물리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 생명과학도 함께 발전해 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거기 쭉 소개가 되어져 있는 거야. 봐봐, 다른 분야의 연계, 뭐 생물 정보학, 생물 지리학, 생물 경제학, 통계학 등등등. 자, 17쪽에 아주 잘 나와 있어. 그 그림 중간에 생명과학을 놓고 여러 다른 학문 분야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생체 모방 기술 밑에 보면. 그 다음에 PCR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그 코로나 그 검사할 때. 그래서 중화표술 연습하니까 작은 양의 DNA를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증폭시켜서 연구할 때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범죄 수사에도 활용을 한다. 그 다음에 생물의 분류에도 사용을 한다. 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차세대 염기 순서 분석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 여러분들 1학년 때 생명 시스템에서 전사 번역과 관련된 내용이지. DNA 염기 서열을 전사 RNA로 바꾸고 그걸 가지고 세 개씩 깔아갖고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떤 아미노산이 결합이 돼갖고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 염기의 배열 순서가 정상과 이상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주는 거지.
그럼 그것을 태어나기 전에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염기 배열 순서를 알아내서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정상 염기로 고쳐주어야 돼. 바꿔주어야 돼. 그게 바로 유전자 치료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기가 조금 기술이 아직 못 미쳐서 그렇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질병을 진단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사용은 된다.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면 돼. 여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이고. 자, 넘기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1학년 때 배웠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5개의 영역이 있지. 뭐? 기권, 생물권, 수권, 직권, 외권. 그래. 그러한 지구 시스템, 마찬가지로 생명 시스템.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세포.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고,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고,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여러 군집들이 모여서 생태계가 된다. 이게 바로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예요. 이거 너무 학교에서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구성 단계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근데 이게 이제 동물하고 식물하고 좀 차이는 있지. 이게 공통 구성 단계지만 요 사이에 식물이라고 하는 애는 조직계라고 하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가 있고, 동물은 요 사이에 기관계라고 하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있고, 세포부터 조직, 기관, 개체는 공통 구성 단계, 이거는 동물, 이거는 식물의 구성 단계. 개체들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개체군은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 종. 여러 개체군들의 모임을 그걸 군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군집은 여러 개체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군집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과학은 생태계 수준에서 군집, 개체군, 개체, 기관계, 기관, 조직계, 조직, 세포, 더 작은까지 연구 대상과 범위가 다양하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 이 구성 단계는 아마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만 넘어갈 확률이 높고, 만약에 이걸 자세하게 했다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면 돼. 조직계와 기관계들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해도 돼. 그래서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동일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식물은 조직계가 되지만 동물은 기관이 된다. 그리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 동물은. 이제 식물은 그냥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있어요?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 20페이지 보면은 생물과 비생물의 특성 비교하는 거,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거. 휴머노이드,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크기와 모양을 사람도 비슷하게 만든 거. 이걸 도대체 생물이라고 봐야 돼, 무생물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사람의 특성과 바이러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볼 수 없고 휴머노이드로 생물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21페이지에는 그 줄일 읽어. 왜 이런 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진짜. 유전자 편집 기술. 그렇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소설에 됐어.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 이제 32페이지. 근데 귀납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 이런 거 혹시 배운 적 있어? 귀납법, 연역법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있어? 그거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고 넘어갈까? 그냥 넘어갈까?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이게 하는 학교들도 크게 있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는데 탐구 방법에 대해서는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 두 가지. 귀납적 탐구 방법. 나머지 하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 시작은 똑같아. 관찰이야. 근데 귀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을 했고 연역적 탐구 방법도 관찰을 했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그렇구나,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찰할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관찰할지 그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들을 구하는데 실제로 관찰이 들어간 거야. 맛도 보고 뭐 떨어뜨려도 보고 뭐 끓여도 보고. 그래서 얻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향성이라든가 규칙성을 찾아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야. 여기에 대표가 다윈의 진화론 자연 선택사. 갈라파고스 군도들의 핀치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다 달랐다라고 얘기했지. 이 사람이 새들을 잡아서 먹이 종류를 다르게 주어서 그 새들을 키운 다음에 결론을 내린 게 아니란 말이야. 관찰을 했어. 자료를 수집한 거지. 새를 채집해갖고 얘의 부리 모양을 한번 재보고 다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뭘 먹는지 자꾸 이렇게 관찰해보고, 얘가 다른 섬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관찰해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내린 결론. 각 섬에 먹이 획득에 알맞은 부리를 가지고 태어난 개체는 자연 선택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개체들은 도태될 것이고, 자연 선택된 개체가 자손에게 그 특징, 형질을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다윈의 진화론, 자연 선택사. 그리고 어떠한 실험을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관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문제인식 단계가 나와. 왜? 여기는 그래 이런 모양이야, 얘는 이런 모양이야, 얘는 이런 걸 먹고 얘는 이런 걸 먹고 자료를 모은 건데, 여기는 왜 쟤는 저런 일이 일어났지? 혹시 이런 이유가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가설 설정 단계가 나와. 가설 설정은 무엇 때문일 거야라고 잠정적 결론이야. 아직 확정이 아니야. 잠정적으로 저거는 이러한 이유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단계가 나와. 그게 바로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야.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을 해. 뭘 갖고 증명할 거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거야. 내가 내린 이 잠정적인 결론을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거야. 그래서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거야.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 결론 도출 다음에 일반화 단계가 나와. 일반화 단계. 화분 하나를 키워보려고 하나 사왔어. 어느 날 이 화분을 봤는데 이 화분이 시들었어. 지금 왜 시들었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다 놓고 물을 한 번도 안 준 거야. 물 준 기억이 없어. 얘가 시든 이유가 물 때문일 것이야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제가 시든 이유가 물인 영향을 준 건지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준 건지 나는 물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야. 화분을 두 개를 준비하고 한쪽은 5일마다 한 번씩 물을 주는데 얘 물 줄 때 얘는 물을 주지 않아 보는 거라고. 그래서 키워보는 거야. 두 화분을. 촬영해서 한 달 동안 키운 후 이 화분을 봤더니 물을 꼬박꼬박 준 화분은 시들지 않았으나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은 시들었어. 내가 물을 안 줘서 제가 시들었구나. 그럼 내가 세운 가설하고 실험 결과랑 어때? 일치하지.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야. 화분이 시든 이유는 물 때문이다. 그러면 이 일반화 단계는 뭐냐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화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물들은 과연 물을 안 주면 시드는가? 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시켜 주는 거야. 그게 일반화 단계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 얘도 안 시들었어. 얘도 안 시들었어. 그럼 내가 세운 가설이 잘못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접어? 실험을 접어? 가설을 재설정. 그러니까 안 맞으면 얘를 어떻게 한다? 재설정해야 된다. 혹시 온도 때문인가?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고 온도를 차갑게 해주고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물과 이물 같이 실험을 해. 따뜻한 곳에 놓아둔 화분은 시들지 않았는데 추운 곳에다 놓아둔 화분은 시들었네. 물이 아니라 온도 때문이었구나. 근데 또 안 맞아. 또 바꾸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세운 가설과 일치할 때까지 바꿔가면서 계속 실험을 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귀납적 탐구 방법 말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나오는데 어떤 과정이냐면 대조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 대조 실험.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실험을 실험군이라고 불러. 어떠한 조건을 변화를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조건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인정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도 변화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랑 비교해봐야 이 결과는 이 변화된 조건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실험과 비교 기준이 되는 실험 하나를 더 해야 돼. 그 실험을 대조군 실험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결과는 내가 변화를 준 조건 때문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 여기서 조건을 변화를 준다는 얘기는 무엇인가를 추가한다든가 또 무엇인가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변화를 준 거고,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대로 놔둔 거야. 저 화분에서 대조군하고 실험군 구분해봐. 누가 대조군이고 누가 실험군이게?
이 두 시험 A하고 B 중에 어떤 화분이 실험군이고 어떤 화분이 대조군이야? B가. 그래, 이게 실험군이지. 물을 주지 않는 변화를 준 거잖아. 너네는 화분에 물 안 주지? 엄마 아빠는 줘. 너네는 안 주지만 엄마 아빠는 꼬박꼬박 화분에 물을 주셔. 그럼 물을 안 줘버리면 물을 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을 주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쪽이 바로 대조군 실험이다. 그래서 실험 결과 물 안 줬더니 싫었네. 물 때문에. 내가 한 실험과 똑같은 실험을 너네들도 해봐야 돼. 그리고 똑같은 결과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면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이론화, 법칙화하는 게 그게 일반한 작업이야 사실. 한 번 성공했다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대조 실험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대조 실험과 실험군 실험을 설계할 때 변인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야 돼. 변인은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해. 변인. 변화하는 요인이야. 여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이야. 영향을 미친다. 독립변인이 변하면 종속변인도 변해.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전부 다 독립변인이야. 그럼 이 종속변인은 뭐냐면 바로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저 화분 실험에서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화분의 시든 것의 여부, 이게 종속변이냐? 그럼 화분이 시드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다 독립변이냐? 물도 있을 것이고 뭐 온도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햇빛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등등. 근데 그 중에 나는 얘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다른 애들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독립변인을 둘로 나누는 거야. 하나를 조작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통제변인으로 나눠줘야 돼. 바로 이 조작변인은 여기에 영향을 준 딱 한 가지의 요인이야. 그래서 물을 주는 것의 여부에 따른 화분이 시든 것의 여부. 물 때문에 시들었느냐 아니냐. 그럼 다른 애들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 통제 변인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라는 얘기는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똑같이 맞추어 주어야 하는 거야. 얘는 물을 주고 얘는 물을 안 줬지. 그래서 물을 준 애는 안 시들었고 물을 주지 않은 애는 시들었지. 그래서 물 때문에 화분이 시들었어 라고 결과가 나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온도 조건이 똑같았다. 빛 조건도 똑같았다. 이게 통제군.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모든 조건들이 다 똑같으니까 얘가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겠지. 또 모두 하나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해 볼래? 통제 변인으로 또 똑같이 맞춰 주어야 하는 거. 야 예시로. 응. 이 실험에서 하나만 더 추가해봐. 토양. 그래, 토양 똑같아야 되고. 종. 그래, 식물도 똑같아야 돼.
누구는 개나리로 하고 누구는 진달래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화분의 종류도 똑같아야 돼. 다 똑같아야 돼. 딱 하나만 물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만 차이가 나게 만들어줄 거지. 개념이 됐어? 그래서 여기에는 조작변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고 종속변인도 딱 한 가지야. 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아까처럼 둘 다 시들지 않게 나오면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에서 온도를 조작변으로 빼고 물을 통제변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물은 똑같이 주되 하나는 더운데 하나는 추운데. 그래서 또 실험이 또 똑같이 나왔어. 이번에는 햇빛. 물도 똑같고 온도도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는 햇빛을 잘 비춰주고 하나는 햇빛을 잘 비춰주지 않고. 그랬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주면 이렇게 있는 조작변인에 의한 실험 결과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 어떠한 탐구 실험이 나올 때 연역적 탐구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해봐라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혹시 만약에 학교에서 탐구 방법을 정리했다면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도 배열할 수 있어야 되고 잘된 실험인지 조금 오류가 있는 실험인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주군이 빠져있는 경우가 좀 많아.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실험만 딱 해놓은 거야. 이거 갖고는 결론이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 조건을 바꾼 것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얻으려면 조건을 바꾸지 않았을 때 이 실험 결과랑 비교해봐야 이 결과가 이 변화된 조건 때문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 대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가 다 되어 있는지가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이게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봐봐. 여기 온도 조건을 0도씨에서 둘 다 똑같이 맞춰줬대. 잘된 실험일까?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적 조건을 만족하는 똑같음이어야 해.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온도가 이 온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35도 막 이런 식으로 35도 정도 이런 식으로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온도 조건을 똑같이 맞춰줘야지. 0도 0도 하면은 맞춰준 거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최종 온도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됐어? 이 정도 그냥 이것도 그냥 살짝 필기.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나누고 넘어가자. 자, 이거 잠깐 껐다 켜자. 너무 길어갖고